이렇게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언어학, 수리철학 여러 학문들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에 한 수학자가 굉장히 담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기계란 것이 인간처럼 고등사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기계라는 것이 자동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어떤 노동을 조금 대신해 주는 것, 어떤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했지, 인간과도 같은 고등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 세기에 찰스 베비지와 함께 초창기 자동 계산 기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최초의 프로그래머로서 역사에 기록된 에이다 러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단순히 반복된 패턴만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자기의 꼬리를 삼키는, 즉 자기 행동을 다운표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일, 주어진 일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수준인 것이지, 인간처럼 어떤 창발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고등사고를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는 엄청나게 큰 질문을 도발적으로 던진 거죠. 기계란 것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기계란 것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요컨대 중요한 것은 그 기계가 어느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느 수준까지 사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가 관심을 준 지점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 193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는 아직 갓 쓰고 다니던 시절이죠. 그런데 기계가 인간과 더 같은 수준에서 사고를 한다, 생각을 한다, 이런 담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상상의 소산물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수학자는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형태로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기계는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모든 종류의 사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간과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가 생각했던 그 기계는 어떤 형태였을까? 어떤 형태였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그 기계는 인간과도 같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
일견 복잡해 보이는 컴퓨터의 구조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글을 길어서 튜링 어워드라는 것을 시상하는 것이고, 그 전에 자동기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찰스 베비지라든지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블레스 파스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컴퓨팅 분야의 상을 주지는 않는 거죠. 물론 그런 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큰 권위의 상의 이름에 앨런 튜링의 이름을 붙인 것은 그의 업적이 지금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튜링이 제안했던 그 기계는 어떤 구조였을까? 그 기계에는 테이프이 있습니다. 테이프라는 것은 길쭉하게 무언가를 적어 둘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주 가느다랗고 기다란 종이가 무한대의 길이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는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거기에 어떤 정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호, 글자가 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는 그 테이프 위에 있는 기호를 읽어 드릴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이 어떤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하면서 그 기계장치 위를 지나게 되면 그 기계장치가 결국은 그 테이프 위에 있는 기호를 계속 순차적으로 읽게 되는 거죠. 소위 스캐닝 헤드가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 이 헤드로부터 읽혀진 신호는, 기호는 혹은 글자는 이제 이 컴퓨터에 내장된 부속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장치를 상정을 해봅시다. 이 장치에는 이 망치가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장치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동그라미 기호가 들어오면 망치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X 기호가 들어오게 되면 망치를 아래로 강하게 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테이프가 OX, OX의 순서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읽어드리는 헤드를 통해서 그 기호가 그 모듈을 작동시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즉 계속 망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을 받고 싶다면 그 주기에 맞춰서 못과 그리고 못이 박힐 대상을 잘 맞춰서 놔두면 자동으로 못이 박히겠죠. 물론 중요한 지점은 이 기호에 제한이 없다는 거겠죠. OX 같은 기호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알파벳도 사용될 수가 있고,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사용될 수도 있고,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기계 장치에 내장된 어떤 기호 테이블이 있고, 그 기호 테이블에 따라서 장치가 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 기능을 그 테이블 내의 기호에 따라서 수행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이 하나의 기호가 읽혀지고 그 기호에 따라서 특정 기능이 동작할 때에는 그 테이프 위에 있는 다른 위치에 있는 기호가
이 기계장치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 테이프 장치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읽혀진 기호의 동작에 따라서 테이프의 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이동하는 그 단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뒤로 여러 칸을 전진하거나 후진하면서 또 다른 위치에 있는 기호들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테이프 위에다가 그 동작의 결과를 기호로서 다시 남기기도 하죠. 즉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길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장치죠. 쉽게 얘기하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은 세대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프가 동그랗게 감겨 있는 그 카세트를 집어넣으면 그 테이프를 돌리기 위해서 동그란 기어가 테이프 쪽에 맞물리게 되고 그것이 테이프를 이동시키게 되면 그 테이프 위에 있는 소리 정보를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의 헤드가 자기 헤드가 읽어서 그것을 소리로 바꾸어서 스피커로 소리를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고등 기계, 사고를 할 수 있는 기계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의 형태가 맨 처음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 심지어 인간과도 같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원형과 거의 비슷한 형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한 기계장치가 어떻게 그런 고등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앨런 튜링은, 그것도 수학자가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1930년대, 40년대 같이 발전하고 있던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혹은 형식 언어 이론, 오토마타 같은 개념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 거죠. 여러분도 살펴보았듯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확장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오토마타, DFA, NFA 혹은 마코프 체인 같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고등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기반 작동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에 기반하여서 그보다 더욱 고차원의 다양한 작업들이 정의되고 실행될 수 있죠. 그렇게 오히려 단순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모든 종류의 고등 사고 기반의 작업에 대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죠. 우선 테이프가 한정적인 길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길이를 가졌다는 것. 그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프에 기록될 수 있는 기호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면 소위 고등사고를 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그리고 긴 정보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제한당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기계장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기호에 대한 테이블, 어떠한 기호가 어떤 기능에 대응되는지를 명기한 그 테이블 혹은 목록과 그리고
이 기계 장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계적 부속 모듈의 개수나 종류에는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실행 장치와 기호 목록을 가지고 고등 사고, 고등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호가 무한대에 가깝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했던 거죠. 단순한 것은 테이프가 좀 짧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테이프는 더 길어질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면 그냥 테이프를 무한대에 가까이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한정 길게 존재할 수 있는 테이프를 또 한 번에 하나씩 읽긴 하지만 그것의 이동 방향 혹은 이동 단위를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무한대의 다운표치고 사고 방식을 가능하게 정의한 거죠. 이런 키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앨런 튜링이 정의한 튜링 머신은 소위 유니버셜 머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앨런 튜링의 용어에 따르자면 유니버셜 로지컬 컴퓨팅 머신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유니버셜인데, 유니버셜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유니버스의 형용사형이 유니버셜이죠. 그럼 유니버스는 무슨 뜻입니까?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뜻이죠.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 세계에 다 통용되는 어떤 원리, 질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유니버스는 유니와 벌스의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니는 하나라는 것이고 벌스는 된다, 변한다, 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가 통하는, 하나의 진리로 흘러가는 그러한 곳을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혹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유니버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유니버스 전체에 적용 가능한 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특정 목적, 특수 목적이 아니라 일반 목적, 일반적인 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 머신이라고 하면 일반 기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나면 너무나 이제 평범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 일반이라는 번역어가 담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금방 그 대중에게는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 쓴 이제 용어도 있습니다. General Purpose Symbol Processing Machine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즉 General Purpose, 특수 목적이 아니라 일반 목적. 이때 일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목적에 다 부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노래를 플레이하는 것이든, 혹은 3D 프린팅을 하는 것이든, 혹은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든, 혹은 가상현실을 만드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 그대로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 목적에 부합하는 그것이 General Purpose Symbol Processing Machine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만든 사람의 이름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유니버셜을 집어넣어서 유니버셜 튜링 머신, UTM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앨런 튜링 본인도 로지컬 컴퓨팅 머신이라고 불렀을 만큼 어떤 추상적인 기계의 형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여전히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었지만 이제 1940년대에 개발되게 되는 ENIAC 그리고 그 후속으로 개발되는 에드벡, 에드색 같은 것들을 거쳐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형태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는 바로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형태이죠. 모든 컴퓨터가 지금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이 UTM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이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을 설계할 당시에 제안했던 개념입니다. 뭐 게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테스트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과연 기계가 사고할 수 있는가 라는 답에 대해서 앨런 튜링은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소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튜링 테스트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는 영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미테이션 게임.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것은 어떤 게임이었을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앞의 두 사람을 A, B,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C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A, B, C의 사람이 서로 장막에 가려서 볼 수 없는, 그리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서로 수기로 혹은 타이핑된, 즉 글자의 형태까지도 감추기 위해서 글씨를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런 것들을 좀 추측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배제할 수 있도록 그 간의 정보 전달도 타이핑된 글자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된 공간, 장막으로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C가 A와 B와 서로 대화하면서 어느 쪽이 남자이고 어느 쪽이 여자인지를 판별해내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A 혹은 B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제 이 C를 속이기 위해서 C가 틀린 답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겠죠. 남자는 사실은 내가 남자다 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 이유를 굉장히 여러 개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보는 C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오히려 그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서로 심리전을 벌이는, 심리 게임을 벌이는 것이 이제 이 게임의 재미적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등 심리전은 사실 인간들 사이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A 혹은 B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면, 요즘 말로는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다면, 혹은 튜링 머신이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C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을 A 혹은 B가 사실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기계였는데 그걸 구별 못하고 A는 여자이고 B는 남자다 혹은 그 반대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그 A 혹은 B의 역할을 대신했던 그 기계는 사실 인간의 수준, 인간의 사고 수준에 도달한 어떤 기계 장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튜링의 비전이었고, 따라서 이 실험, 이 사고 실험 혹은 사고 게임도 이제 튜링의 이름을 따서
튜링 테스트라고 명명되었고, 이제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되고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서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튜링 테스트가 시행되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나왔다고 선전되고 있죠. 물론 전공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는 대중과 그리고 연구 개발의 결과를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조금 자극적인 어휘로 선전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예전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정말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단 말인가? 그게 이제 진짜 가능한 시대가 되었네 라는 기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차이는 사실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파워가 바로 이 튜링 머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